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죠. 이 영향으로 신용 대출을 포함한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정책 자체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고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도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우울한 전망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함께 풀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또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잠시 후면 이제 금리 결정이 될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전망을 동결할 것이다. 예. 근데 이번에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에서는 네, 더 내려야 된다, 또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극히 소수 의견이 있지만 네. 또 이제 기업 쪽에서 이제 특별히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동결할 것은 확실한데 앞으로 스탠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 미국 연준이 최근에 그 회의에서 예.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즉 그동안은 인플레를 2%로 딱 잡고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평균 2%를 그렇죠. 보겠다. 따라서 2%보다 조금 올라가더라도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향후 금리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시사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시장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정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금리 정책 상황을 좀 판단해 본다면 이것도 이렇게 정책 함정에 빠졌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금리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냥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동결 이렇게 당분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내려야 할 때는 좀 더 많이 내리고 또 내리지 않아도 돼야 할 때 내려서 지금 금리가 어떤 지금 정책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크게 상실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한은이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금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정책으로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5%로 동결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예. 이번 결정 배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결정이 나자마자 직후에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하는 건 사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참여하고 있는 폴이 있는데 네, 예, 제가 참여하고 있는 폴에서도 모든 분들이 동결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셨었고요. 예. 저도 그랬고요. 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폴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금리 동결이냐 아니냐 여부보다도 다른 부분에 더 주목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는 이 직전에 크게 많이 낮춘 편인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커멘트가 나올 것인가. 앞서도 신 교수님께서 미 연준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은은 보통 그렇게 긴 전망이나 코멘트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이런 예상이나 코멘트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그리고 적어도 올해 성장률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과 9월에 시중금리가 올라갔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서 시장금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채권 시장과 금융 시장에서는 한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가, 특히 국고채를 어떻게 매입하는 식으로 시장금리 상승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이나 입장이 나올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 정책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그 금리 격차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신 교수님 네. 이게 실효한이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낼 수 있는 금리를 낮춰서 낼 수 있는 최대 하한선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그러니까 주고 0.5% 기준 목표 기준금리가 정말 더 내려갈 수 없는 선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네.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율이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보다도 한 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 금리는 선진국 금리보다도 4, 5% 이상 높게 유지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과 선진국이 거의 다 물가가 거의 뭐 2%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는 차원에서 네. 지금 현재 수준은 저는 뭐 크게 이상할 것이 이제 없다고 보는데 한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금리가 너무 낮으면서 국민들이 돈을 쉽게 빌려가지고 건전한테 투자를 하질 않고 네. 쏠린단 말이죠. 어디에 주로 쏠리는가 봤더니 이게 주택 시장에 주택 자금으로 쏠리는 현상이 특히 한 최근 2년 동안 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별하별 이야기가 뭐 빚거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연끌도 나오고 네.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한국이 추가적으로 0.5% 기준금리에서 더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일부긴 하지만 기준금리를 조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동성을 조금 줄여서 부동산에 이 몰리는 돈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아까 우리 조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너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 네. 이걸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안 되니까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예. 근데 국채 발행 규모가 엄청나요 지금. 따라서 국채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국채 유통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다른 시장 금리도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은행만 목표 금리를 0.5% 유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것 막는 거 하나 하고 형편상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 두 개 때문에 네. 더 이상 0.5% 이하로 내리기가 어려운 아까 정책 함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실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다는 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으면 얼마 전에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 갖고 예. 이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큰 불황이나 위기 전조 증상이라고 보통 그렇게 시장에 해석을 되게 많이 하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 역전 현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상황을 보지 않고 실물 경제를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표시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격차를 스프레드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걸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장에 개입하면서 국채도 사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관계를 유지를 잘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행 수준이 실효한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실효화한이라는 개념은 경제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계속 바뀌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금리는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지면 즉 물가가 떠들어지고 또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거나 경제성이 더 나빠지면 금리는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출 수 있고 뭐 이미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고 더 확대하려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뭐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나쁘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실효화한이라는 것 자체는 좀 바뀔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해석해야 겁니다. 된다는 예,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하한 실효라는 게 붙기 때문에 예. 낮춰도 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예. 그렇게 현재 볼 수 상황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볼수 더 있는 거죠. 낮췄을 때도 한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낮춰도
그 경기 활성화 효과가 근데 있겠냐라는 만약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은 추가로 인할 여력은 있다라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예요? 이게 금리가 두 가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까 신 교수님 말씀 자산시장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자금 수요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은 거고 그다음에 이쪽 그 실투자 쪽 실물 쪽에서는 자금 수요가 별로 없어요. 아주 그 영세 기업 그러니까 한계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높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은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무차별적 정책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해서 주택이나 주식 쪽이 자산시장 쪽에 흐르는 돈과 실물 생산 쪽에 흐르는 돈을 좀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쉽진 않지만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 의원. 제 기억에 예전에는 실효화한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쓰지 않았고요. 예. 몇 년 그래요. 전에는. 그런데 실효화한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정책 금리가 1% 수준에 가까워질 정도로 계속 낮아지면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낮출 수 있지? 예. 이렇게 계속 낮추다가 너무 낮아지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출 수 있는 화한이 어디지? 예. 이런 개념에서 네. 많이 언급이 되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처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실효화한으로 언급되었던 수준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요. 1%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제 기억에 0.75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저희 수준이 0.5거든요. 네.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 것은 이미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많은 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이전의 실효화한 수준과 지금의 실효화한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전에 1이나 0.75였다고 한다면 지금 그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분명히 더 높을 거고요. 예. 0.5냐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을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마이너스까지도 충분히. 그런데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예. 우리나라 돈인 원화는 정책 금리를 제로나 마이너스까지 낮춘 미국의 달러와 유로존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와 달리 기축 통화도 아니고 국제 통화도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정책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게 되면 아마 이 나라들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겁니다. 도리어 신흥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0%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실효하한이냐?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럼 지금까지 계속 0.25%포인트씩 낮춰왔는데 한 번만 더 낮추면 0.25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기한 게 국가별로 상황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미국도 유로존도 일본도 우리나라조차도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통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수준, 통화 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 상승 수준이 다 똑같이 2%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를 조절할 때 미국처럼 0.25%포인트씩 하지 않고요. 예. 0.1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유로존이나 일본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정책 금리를 조절할 때 0.25씩 할 것인가? 이제는 0.1씩 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정책 금리 조정폭을 0.1씩 한다고 한다면 필요할 때 0.1을 올려서 0.6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0.1을 낮춰서 0.4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한 면에서 앞서도 뭐 소장님께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한국은행 앞으로 굉장히 강한 챌린지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경제도 안 살아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로에 가까워지는데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책 무력증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에는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나? 안 해왔던 것을 무엇을 시도를 해볼 수 있나? 이러한 보다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금리를 상승시킬 만한 올릴 만한 명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경제 상황 그때 자체가. 시장에서 올라가거든요. 앞서 말씀 주신 뭐 실제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리고 부분. 예. 미국서도 아까 이제 정 소장님이 우리가 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데 한 5, 6개월 전만 해도 30년 만기 금리가 예. 오히려 5년 만기 금리보다도 더 낮은 맞아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그렇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그 큰 불경기가 온다 이런 논리로 해석을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20년, 30년물 중심으로 미국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 어제도 좀 올랐어요. 네. 따라서 미국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앞으로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국채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야, 요 조금 있으면 가격이 더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지금 시장에 팽배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계속 유지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한국은행에서 싼 금리로 자금을 끌어다가 국채 시장에서 굴리면은 순식간에 그냥 연율로 30-40%를 버는 게 가능해져요. 예.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 연초에 있었어요. 예, 예. 네. 따라서 한국은행이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기준금리를 0.5% 유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시장금리에 맞춰가지고 적어도 국채금리에는 이게 보조를 맞춰주지 않으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정책 함정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는 이유는 예. 한국은행이 이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오히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왜냐? 이 정부가 너무 재정 지출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많이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채 과잉 공급이 하나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지금 수출도 신통치 않아? 그다음에 재정도 저렇겠어? 그런데도 경제는 안 살아나? 그러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또 자금이 쫙 빠져나가면서 국내에서 자금이 공급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실효 하한이 아니라 현재 수준이 오히려 실효 하한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 금융시장에 금리 상승 바람이 국채시장 중심으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서둘러 산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은 그거 아니라도 옛날부터 써오던 통한증권채라는 거를 그동안 많이 이제 발행을 하고 사들이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국채 산 것도 그러한 부분을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아마 국채를 한국은행이 더 많이 사야 할지도 매입 몰라요. 해야 그런 상황을 억제하려고 하면. 실질금리 상승을 예, 억제시키려면. 그렇죠. 네. 아.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의 그 통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비해서 후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선행하는 건 아닌가요?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한국은행이 정말 한국이 제대로 된 한국은행이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정책적인 또는 정치적인 가서 제가 알기로 해야죠.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여태껏 아니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도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을 수행한 적이 뭐 거의 없다. 따라서 후행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네, 신 교수님 방금 말씀에 두 분도 웃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새로운 기능, 새로운 역할.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까지 뭐 저질러진 일,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하면서 새 기능을 하려면 과거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고민을 지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물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신 교수님께서 지금 늘어난 유동성이 뭐 부동산 시장, 뭐 주식 시장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늘어나는 이런데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유동성의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도 너무 빠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정부도 뭐 불안감을 언급하고 관련 대책도 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현상을 좀 먼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나 빠른 건지, 얼마나 규모상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수준인 건지. 자산 버블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러다 훅 꺼지는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고요. 자산 버블 질문은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아 그래요? 아 늘 그런가요? 곤란한 질문을 드리는군요. 그런데 자꾸 제 질문에 죄송합니다. 대해서 예, 아까 세상 여쭤보시는 계속 그렇게 되네요. 유동성 관련해서 저는 지금 통화 정책의 의미를 저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한국은행 금리를 많이 낮췄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 기대하는 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정책 금리를 낮췄다. 그러면은 금융기관들도 가게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낮추고 그 의미는 저축은 하지 마라. 돈 가져오지 마. 대신에 대출 금리를 낮출 테니까 돈을 많이 빌려가서 그렇죠. 소비도 해서 돈도 쓰고 투자도 해서 고용도 늘리고 그래라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정책 금리를 낮추면서 돈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시중에, 어쨌든 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은행에 가셔서도 그렇고 집을 사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출을 받으러 막상 가보시면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돈 빌리시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전에는 LTV, DTI밖에 없었는데 신DTI, DSR 규제,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막았고 신용대출도 막는다고 하고요. 자영업자 대출도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은 돈 빌려주라고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돈이 풀리는 채널인 은행에 가서는 막상 돈을 빌리려고 하면 더 깐깐하게 대출 한도도 줄이고 자격도 따지고 어디다가 쓰려고 해서 이런 것도 그러네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수원인 댐에서는 물을 막 방류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막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풀리는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 같고 집값이 오르고 그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했다가 예. 갑자기 폭락하면은 많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펴고 있는데 수도꼭지에 해당되는 은행들은 돈을 막 못 풀리게 하려고 하고 네. 금융감독당국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화 완화 정책의 유효성 떨어지고 효율성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소중한 금리 인하 카드라고 하는 걸 썼는데 정말로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많이 나고 있는 쪽인 거냐. 사실은 돈을 빌리기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법을 질문을 하신 것처럼 예. 어떻게든 열린 채널을 찾아서 뭐 심지어 신용대출까지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낮은 금리도 영향은 있죠. 예전보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 금리가 0.75였을 때는 금리 부담이 높아서 안 빌리다가 0.5가 됐으니까 이제 금리가 싸니까 빌리겠구나.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금리가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주된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도리어 주택 가격이 오를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주식을 안 사고 있었는데 올봄 지나고 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주식으로 돈을 그렇죠. 벌었어. 예. 그러니까는 금리가 낮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쪽에 투자를 뛰어들고 있는 다른 요인들, 다른 요인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 자산법을 그리고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만약에 다른 요인들이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자산시장 버블이나 또는 자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요인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맞고 도리어 통화 정책은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앞으로 경기가 어떨까? 우리 경기는 앞으로 살아날까? 물가 상승 압력은 어떨까?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되지?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까? 이러한 부분들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정책으로서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선별적인 정책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굉장히 선별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모든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예. 특정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리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빌리는 금리는 높게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돈을 빌리는 금리는 낮게 하는 건 이건 통화 정책이 아니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출 정책이죠. 그래서 특정한 자산시장, 특정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시적인 정책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행보다도 금감원,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연끌 자산법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예. 가계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린다. 예.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보니까 금년 한 6, 7, 8월 동안에 가계 부채 속도가 굉장히 빨리 증가한 건 네네.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속도가 6%, 5%대예요.
근데 한 4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보면 그게 12%씩 증가했어요. 아. 그래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네. 지금 가계부채 증가 속도 5%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따라서 이걸 가지고 뭐 나라가 망가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예. 4,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여전히 낮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그게 첫째고요. 예. 둘째, 30대가 뭐 영혼을 끌어다 써가지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네네네.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지금 지난 서너 달 동안에 돈을 제일 많이 빌린 사람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에요. 아. 40대, 50대는 대출이 줄고 있어요. 예. 이게 상환을 해서 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금액 자체가 대출이 40대, 50대는 대출이 지금 줄고 있고 30대하고 60대가 많이 늘거든. 예. 그럼 60대가 그럼 60대가 영혼 끌기 해갖고 부동산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0대가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째 일부는 주식하는 거 맞다. 일부는 부동산 사는 거 맞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20대, 30대 신혼부부에게 야, 집 사시오, 뭐 전세 받으시오 해서 정책적으로 20대, 30대에 대한 대출을 권장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번에 영끌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너무 뭐 이것이 뭐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 같이 생각해서 막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것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신혼세대나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세 자금이나 주택 자금을 정부가 많이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정책에 크게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과열이라고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400이잖아요.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2,000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 지난 14년 동안 이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크게 과열된 게 아니에요. 물론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네네네. 있지만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것도 있거든. 따라서 주식시장이 과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몇몇 개 특정 종목에는 맞는 이야기나 증시가 과열됐다 그러면 그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 봐서 영끌 비투 아주 재밌는 용어다.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뭐 30대에 대한 또 뭐 대출을 억제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상황을 저는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럼 가만 냅둬라.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중앙은행의 그런 통화 정책이 좀 효과적으로 실물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려면은 이런 정부 정책의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깊이 그렇죠. 관련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는 언론이 거네요. 한 말씀만 하면 예. 또 정부에서 또 대책을 내놓고 지금 그러기를 수십 차례 반복을 하면서 네. 대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책이 정말 세상에 이런 누더기가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은요 간단해야 되고요.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여기서 쏟아내면 그거 망치 때리고 저기서 쏟아내면 이 망치 때리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고 보면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되어서 예. 서로의 효과를 실효성 있게 운영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좀 언론이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영끌 나오면 뭐 언론이 그냥 잘못했네요. 영끌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거를 언론이 원흉이고.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영끌 뭐 이런 얘기 그래. 용어 나온 거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같은 학자들이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요. 저희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네. 있겠네요. 신 예. 교수님께서 언론에 더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깔끔하게 정리를 반성을 해야 해주신 것 됩니다. 같습니다. 예, 예. 송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일단 뭐 예. 이게 주택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뭐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뭐 과열이냐 이런 문제의 평가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 가장 그린스펀 같은 하신 경제 전문가도 버블은 터진 다음에만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니까 아, 그 이전까지는 버블인지 모르는 다 모르죠.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모르고 뭐 고민만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참 한 거의 10년 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터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안 터질 거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계부채를 볼 때 이렇게 단기간 보는 것보다는 장기간 흐름을 봐야 되고 또 어떤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되게 뭐하고 비교하면 가장 좋으냐면 제가 볼 때는 경상 GDP, 명목 GDP, 즉 성장률 플러스 뭐 물가를 합한 것보다 얼만큼 빨리 느느냐. 그거보다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는 10%를 넘게, 지금도 뭐 한 5, 6%. 우리 근데 이건 경상 GDP보다는 한 2배, 3배 막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이게 장기가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실질 구매력 같은 게 계속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우리나라 이게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가계대출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미국, 유럽 같은 데서는 은행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규제를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느냐, 미래에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안 보죠. 미국은 굉장히 주택담보대출이 정책 당국이 뭐라고 안 해도 은행들이 알아서 굉장히 이제 최근에 그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많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기 때문에 뭐 좀 늘어나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은행들이 제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통화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뭐라고 할까, 은행의 대출 관행의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 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자꾸만 집을 사려고 할까를 자꾸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이유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는 큰 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주택에 투자하면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왜 벌었을까? 그 이유는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유리하게 세제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게 재테크 이런 걸 공부를 해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지금 현 정부도 거의 바꾸지를 못하고 아주 땜질 처방으로 일부만 바꿔놓은 거죠. 이것만 잘 바꿔진다면 제가 볼 때는 자금 흐름이 많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변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미국 대선이 대선, 있다는 예. 점.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수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것이냐. 분명히 금리 정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의견 주시겠습니까? 자꾸 새로운 질문에 연구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자, 근데 눈이 자꾸 가요.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오늘 자리가 안 좋네요. 저는 우선 지금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대선 결과보다도 대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미국 안에서 뭐 총기를 동원한 내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선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대법원까지 가는 혼란 기간이 생기거나, 그 공백기에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심을 모으는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많이 싸우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되면은 좀 덜 싸우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뭐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워싱턴 정가의 일종의 공감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바이든이 되고 나면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중국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은 트럼프만 상대하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선물 많이 주고 좀 달래고 하면은 좀 누그러졌다가 그다음에 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중국의 전략인 거죠. 트럼프 시대가 끝나기만 기다리면 되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 명이, 그룹이 조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질문을 주신 게 통화 정책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통화 정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가 본인의 최대치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예. 미 연준에게 금리 낮춰라, 마이너스 압박을 금리까지 했었죠. 가라 예. 압박을 하지만, 사실은 미 연준 분들도 고집이 되게 세신 분들 같거든요.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예. 그러려고 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려고 해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보면은 저는 미 연준은 아마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 경기 활성화 정도, 인플레 압력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과의 지금 갈등,
전쟁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네 가지입니다. 네네. 첫째, 트럼프가 이제 대선 불복을 시사하면서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면 예. 남부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 1%도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그런 그 시사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뭐랄까 상거래에 있어서의 일종의 상징적인 협박에 비슷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가 조금 물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설사 바이든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막 일어나서 막 반란하고 이런 일은 절대 그러니까 정치적인 혼란은 저는 무시해도 좋다. 금리는 확실히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라라고 예, 아주 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고 안 낮춰? 나 너 파면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네. 분명히 되면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겠지만 바이든이 되면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사실은 연준의 그 금리 결정하는 분들 중에 지금 체제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 동의 못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예, 지금.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이든이 되면 금리 내려가는 것은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가지고 자금을 끌어써가지고 누가 재미 봤냐? 돈 있는 큰 부자들만 재미 보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무역은 아까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트럼프나 바이든이 차이가 없지만은 1970년대 미국의 불황에서 지금의 다시 미국을 세운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자유무역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자유무역이 결국은 미국을 강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어떤 자유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중국을 약간씩 견제하지만 제도 안에서 견제하는 쪽으로 하지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막 어느 날 아침에 막 관세 50% 때려 이런 저는 민주당이 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그 부분은 안 지금 여태껏 이야기 안 한 게요 세금이에요. 세금이요. 예. 민주당 네. 정부가 되면 반드시 증세할 겁니다. 법인세가 올라갈.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뭐 부자들도 세금을 올릴 거고요. 네. 어쩌면 중산층 이상으로 연봉 한 10만 불에서 20만 불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올려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든이 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미국이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갈 건데 그거를 결정하는 여부는 이번 선거에서 상원 의원을 얼마만큼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가. 이미 하원은 뭐 거의 민주당. 절대적으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상원을 만약에 한 10석이라도 더 장악을 하게 되면 이제는 막 빠른 속도로 증세로 갈 그렇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다소 좀 공격적인 의견을 주셔가지고 예, 제가 뭐 소장님도-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인 것 네. 같은데요. 뭐 제가 사실 미국 상황을 잘 모릅니다. 미국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어떤 선거 결과라든가 선거 결과 후에 나타날 어떤 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예, 미칠까를 예, 예. 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한국의 통화 정책에는 뭐 직접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2018년, 뭐 19년 이때 우리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은 적이 상당히 오래간 지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미국보다 높고요. 이러니까 미국과 낮거나 또 높거나 우리 통화 정책이 크게 영향을 안 줘왔기 때문에 뭐 여기 미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이제는 한국의 상황에 맞게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주 여기 장기적으로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에서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통화 정책에는 크게 영향이 뭐 금리 정책에는 적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결국은 국제 금융 시장이나 세계 경제 영향이 있을 테니까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이 흐름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미 달러가 좀 약세로 네네네. 이미 전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 변수 중 뭐 주식, 주가, 금리, 환율 이런 중에도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이제 환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환율은 뭐 한두 가지 요인 갖고 결정할 수 이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율 예측은 매우 어렵지만 지금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여건 변화, 미국의 정치 변화 이런 게 반영돼서 일단 약달러가 이미 선제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바뀐다 해서 더 크게 많이 바이든이 된다 해서 약달러가 간다거나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다시 또 확 올라간다거나 뭐 이러한 것은 없고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좀 적절히 조절하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런 추세가 조금 유지되다가 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결국 바이든이 된다면 제가 보기 때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정책은 많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불확실성이 줄기 때문에 환율은 불확실성이 줄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이 줄으면 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네. 여기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그래도 가장 큰 안전자산이니까 미국의 환율은 조금 더 약세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 말씀드린 거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지만 예. 네. 앞으로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조영무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최근에 위안화 가치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지금 하락 압력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달러 기조로 계속해서 용인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최근에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만약에 금융시장이 오판을 하고 있거나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바이든이 앞서 있고 바이든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미 연준에게 금리 낮추라고 압력 안 하고 도리어 금리를 정상화시키라고 뭐 이렇게 권장하고 그러면은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고 그 나라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은 재정 적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적자 국채 발행이 줄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달러화 가치는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근데 약달러예요. 외환시장에서는 도리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금융시장이 왜 저럴까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저럴까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네. 있는데 우선 뭐 앞서 신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제 전공이나 제 분야가 정치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해에 굉장히 좀 재미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해 상반기에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는데 예. 그때 브렉시트 결정 안 날 거다라고 예전 그 사전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사실은 브렉시트 쪽으로 났죠. 맞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틀렸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해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었을 힐러리요. 때 힐러리가 앞서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 숨어 있는 지지율 기억하실 예. 수도 같이 있을 것 했으니까, 같은데,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건 제 경험에 기반한 거였거든요. 브렉시트를 경험하고 나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내가 이러한 정책이나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샤이 트럼프라고 불렸었던 예. 그러한 표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다르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바이든이 트럼프에 대해서 보다 더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숨어 있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내지는 전통적인 그러한 표를 감안을 하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 표본 규모 자체가 작다는 것도 예, 오류가 있을 수 그럴 있다고 수도 하더라고요. 있고 예. 응답이 솔직하지 예.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이미 저희가 앞선 대선에서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이번에는 또 달라서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의 갈등은 완화되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럴 것이고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고려가 있어야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상해 보이는 달러와 약세가 예. 일부분이라도 설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외환 시장에서는 그러면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네요. 뭐 내지는 앞으로도 미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예, 뭐 그러한 것들이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예, 예. 달러 강세 약세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예. 게 달러 강세 양세를 말하는 그 근거는 달러 인덱스를 갖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균치로 달러를 봐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 몇 개월을 보면 특이한 현상이 달러가 약세인데 주로 중국화 위안화에 대해서 대비, 많이 그렇죠. 약세고 예. 일본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세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합해서 약세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달러를 이야기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약세 강세 이야기하지 마라. 예. 앞으로는 굉장한 양극화가 일어나서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위안화에 대해서는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일본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상당히 강세가 되는 그런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달러 약세 강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원화는 그러면 지난 최근에 한 2, 3년을 보면 어디하고 가까이 움직였냐 봤더니 위안하고 그렇죠. 같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이론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에 대해서 네. 우리 원화도 강세가 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그냥 뭉뚱그려서 달러가 약세다, 강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역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선거가 누가 이기냐 뭐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현재 저런 지지도를 보면 아무리 여론조사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바이든이 이긴다고 보는데 바이든이 이길 경우에 무역 정책이 중국 정책이 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 밑에서 무역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중국을 아주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해 오면서 평생의 학자 생활을 보낸 사람입니다. 나바로라는 사람이에요. 아, 네. 피터 나바로. 예. 네. 그래서 이 나바로가 그동안 쭉 그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변방에서 놀다가 그 사위에 의해서 픽업이 되어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한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트럼프 비위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 안에 국무부 안에서도 지금과 같은 트럼프의 정책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머저리티예요. 따라서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 분명히 나바로 같은 사람을 재등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통합 정부를 하더라도. 따라서 저는 그 미국의 컨센서스 무역 정책은 정도를 따라서 갈 것이라고 봐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막 불쑥 그죠 막 찻잔을 엎고 그냥 그날로 막 회의를 중도하고 간다 했다가 안 가고 막 이런 식의 그런 정책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서 정상 궤도로 저는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네. 세계 무역 분위기에는 상당히 바이든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WTO의 위치나 존재를 다시 강화하면서 무역이 조금 정상 궤도로 갈 거라고 봐서 무역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세 분은 대선 이후에 또 나오셔야겠네요. 네. 뭐 최소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 메시지를 발표하지는 않겠죠.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신세동 교수, 정대영 소장, 조영무 위원이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